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최윤입니다. 정보경입니다. 간밤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날 CPI에 이어서 PPI까지 시장의 예상을 하회하게 나왔고요. 연준의 금리 동결 전망이 힘을 얻게 됐습니다. 오늘 투심을 자극하면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던 간밤 뉴욕 증시였습니다. 네, 이렇게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긴 했지만 사실 메모리 쪽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메모리가 흔들리게 되면은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흔들리게 되길 마련인데 또 간밤 증시에선 특이했던 게 메모리주는 전반적으로 내렸지만 또 M7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괜찮았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 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오늘 또 3시에 TSMC가 확정 실적을 발표하고 여기서 캐펙스 투자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TSMC 실적 발표에 따라서 또다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약간 변경이 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과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 바로 확인해 보시죠. 저와 함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마감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요. 낙폭을 줄여가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29% 올랐고요. 오늘 대형 기술주들이 상승을 주도하면서 나스닥이 3대 지수 중에서는 가장 강하게 올랐습니다. 0.62% 강세로 마감했고 S&P 500도 0.38% 오르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던 간밤 시장이었습니다. 국제유가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국제유가가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 모두 1%대 올랐고요. 특히나 WTI가 배럴당 80달러 선을 넘어섰다는 점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에서도 반도체 쪽으로는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하락하면서 강세장 속에서 반도체가 다소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이슈는 어떤 게 있는지 저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전날 CPI에 이어서 PPI도 시장의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은 한층 낮아졌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확인해 보시죠. 미국의 6월 PPI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 0.3% 하락했는데 시장의 예상은 보합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를 하회했고요. 근원 PPI도 시장의 예상을 하회하는 수치로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0.2%가 올랐는데요. 전날 CPI에 이어서 PPI까지 예상보다 낮게 발표가 됐죠.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모두 둔화되고 있는 흐름을 시장은 확인을 했습니다. 연준의 기대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가 재가속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를 하면서 7월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한 발 더 후퇴를 했는데요. 시장은 금리 인상보다는 동결 가능성을 더 높게 반영했습니다. 핵심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됐다기보다는 추가 인상에 대한 우려가 감소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일단 자산시장에서 금리와 달러는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성장주 쪽으로 투자 환경이 개선될 수 있었던 요소였고요. 주식시장에서는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리 부담에 민감한 대형 기술주가 이렇게 오르면서 오늘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다만 시장 전체가 고르게 오른 장세는 아니었고요. 메가캡 쪽으로 강세가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남아있는 변수들 좀 주의해 보실 만한 부분이 있죠. 중동 분쟁이 장기화된다면 유가는 재상승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연준은 베이지북에서도 이 연료비와 운송비, 원자재에 대한 부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서비스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물가 둔화는 분명한 호재입니다. 다만 에너지발 물가 반등의 위험까지 제거된 건 아니었습니다. 정리를 해본다면 CPI 그리고 PPI가 연속으로 둔화 흐름을 보이면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은 한층 낮아졌고요. 오늘 빅테크 중심의 지수 상승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슈가 됐습니다.
자, 3대 지수는 올랐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ASML은 어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메모리와 하드웨어 부담을 크게 느끼는 모습이었죠.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ASML이 호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반도체가 좋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좀 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은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범용 반도체, 하드웨어 쪽으로 낙폭이 확대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 지수 상승장에서도 반도체는 뚜렷하게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SML의 실적 좋게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어제 2026년 2분기 실적을 발표한 ASML인데요. 매출과 EPS 모두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연간 가이던스도 AI 기반의 반도체 장비 수요를 근거로 들어서 430억에서 450억 유로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EUV 생산 능력도 30% 확대할 계획이라는 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AI 투자 사이클 여전히 강하다라는 점을 확인시켜준 분명한 호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반도체 업종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죠. ASML 이 호재가 이미 주가에는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었고요. 장중에 급등한 뒤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특히 메모리, AI 서버 관련 종목들로는 수익성 우려가 확대됐는데 업종 전반에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까지 있는 상황이죠. 좋은 실적만으로는 추가 상승이 정당화되기 어려운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래 급락도 반도체 투심을 악화시키는 재료가 됐는데요. AI 서버 수요 확대 기대에도 비용과 마진 우려가 부각됐고요.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서버, 스토리지, 하드웨어 전반으로 매도세가 확산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AI 투자의 증가가 곧바로 관련 기업의 이익 증가로 연결될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반응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일단 기술주 내부에서 차별화가 좀 강하게 일어났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소프트웨어, 인터넷 대형주들은 강세를 보였지만 반도체, 서버, 하드웨어는 일제히 약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정리를 해본다면 AI 수요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ASML의 실적은 장기 수요가 견조하다는 근거가 될 텐데요. 하지만 시장이 이제는 AI 관련주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매수에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뿐만 아니라 마진, 투자비, 밸류에이션까지 종목별로 평가를 하는 시장의 분위기를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이슈 확인하셨고요. 종목별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최효은 앵커와 만나보시죠. 네, 아마 오늘 시장은 뉴욕 증시의 상승을 거의 받지 못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피 야간 선물은 장중한 데는 7% 이상 하락했고 지금은 4%대까지 하락폭을 축소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반도체주의 하락이 오늘 한국 증시에는 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반도체주들의 흐름부터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AMD 3.4%대 하락세 나왔고요. 한국 증시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결을 같이 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8% 이상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컨센서스가 시장에는 형성이 된 듯합니다. 원래 주가가 상승을 하면 쉬어가길 마련인데 급하게 올라온 탓일까요? 쉬어가는 것도 굉장히 거칠게 쉬어갑니다. 주가 8% 이상 빠지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무엇보다 중국의 CXMT가 이제 상장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CXMT가 흥행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즉슨 CXMT가 이 거대한 자금을 조달을 할 테고요. 여기서 아마 더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그리고 우려감이 함께 나온 겁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주가 하락을 했는데 SK하이닉스의 주식개탁 증서 ADR의 주가도 함께 급락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한국 증시의 영향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블 테크놀로지도 7.27%대 하락세 나왔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1.4%대 하락세 나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장비주까지 일제히 보시다시피
2에서 3%대 하락세 나왔고요. 하드웨어 쪽도 샌디스크 주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비슷합니다. 주가가 빠르게 급하게 오른 종목들은 급하게 내립니다. 샌디스크 8% 이상의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고 델 테크놀로지스도 9%대 하락세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주들의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제 IBM의 주가가 두 자릿수 이상의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25% 가깝게 급락했는데 보시다시피 간밤에 다시 한번 추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2.7%대 추가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사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IBM 다시 한번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공개하면서 주가가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장이 전개되면 전개될수록 IBM의 주가도 함께 빠지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많이 올라간 기업들이 주가가 좀 거칠게 조정을 받는 그러한 시장이었습니다. 광통신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이런트 그리고 루멘턴 같은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8% 이상의 급락세가 나왔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7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올랐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하죠.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했는데 반도체 기업들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투자자가 AI주에 약간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주가가 크게 상승한 기업들은 차익을 좀 실현하고 있다는 부분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던 하루였고요. 애플의 주가 4%대 상승, 마이크로소프트도 3%대 상승. 이 알파벳도 3%대 상승, 메타도 3%대 상승 나왔습니다. 특히나 메타 같은 경우에는 악재도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해고된 직원들이 메타에 소송을 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특히나 AI 때문에 직원을 해고한 거여서 지금 월가에서는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3%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많이 쉬어간 기업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좀 강력하게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존도 3%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금융주들도 역시나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갔는데 JP모건 1.1%대, 뱅크 오브 아메리카 1.6%대 상승, 웰스파고 2.6%대, 그리고 블랙럭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운용 자산이 이전보다 훨씬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레이딩 수수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증가했고요. 이에 따라서 블랙럭의 주가가 7%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헬스케어 쪽은 최근 들어서 약간 부진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이 간밤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헬스케어 기업들은 연이어서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지만은 블록버스터죠. 스텔라라의 매출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가 보시다시피 2.6%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가 주가가 연이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공모가 밑으로 내려온 상황인데요. 장중한 때는 132달러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스페이스X 다만 UBS에서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에서는 스타쉽이 발사됩니다. 이를 두고 스타쉽 발사가 성공하게 된다면은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일단 주가 자체는 좀 약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SK 하이닉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간밤에는 9%대 하락세 나왔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 영향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세 가지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특징주인데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ASML입니다. 시장이 하락한 이유를 현재 월가에서는 두 개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코어 웨이브입니다. 이 코어 웨이브 관련 뉴스는 어제 우리 장이 개장할 때쯤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제 한국 시장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죠. 코어 웨이브는 메모리 가격을 해지하는 어떤 수단을 마련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큰 기업이 메모리 가격 하락을 해지하려는 방안을 생각하지? 라고 의문을 품은 겁니다. 메모리 가격이 실제로 하락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월가에서 지금 메모리 가격의 하락을 보는 이유는 바로 ASML의 실적입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 ASML의 최고 경영자 CEO는 나와서 2028년까지 물량이 밀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생산을 확대하겠다라는 이 발언에 꽂혔습니다. ASML은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장비를 더 많이 만들게 되고 이거를 많은 기업들에게 공급하게 된다면은
더 많은 기업들이 반도체를 더 빨리 만드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나온 겁니다. 말 그대로 지금은 초과 수요인데 수요보다 결국에는 공급이 이를 따라가게 될 테고 초과 수요라는 이 엄청난 모멘텀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ASML 주가는 보시다시피 호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요.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도 급한 상승세도 하락세도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약간 좀 미미한 반응, 싸늘한 반응을 보인 겁니다. 초과 수요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라는 어떠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고 이게 코어웨이브 이슈 그리고 ASML 이슈와 합쳐져서 보시다시피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TSMC가 확정 실적 발표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또 컨센서스가 변경이 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애플입니다. 애플의 주가가 4% 이상의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주요 규제 장벽을 넘어섰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이제 아이폰 18부터는 아이폰 인텔리전스가 탑재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게 중국에서 과연 출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이 규제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알리바바와 협력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알리바바의 ADR 주식 예탁 증서도 역시나 주가 상승했고요. 애플의 주가도 4%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건 스탠리인데요. 모건 스탠리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제는 뭐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큼직큼직한 기업들 실적을 발표했고 모건 스탠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뒤이어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EPS 매출, 순이자 이익 모두 다 괜찮았습니다. 다만 주가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2%대 상승이 나왔지만은 장 마감에는 보합 수준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 상승하긴 했지만 메모리주가 워낙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오늘은 시장을 정리할 수 있는 한마디를 전부 다 반도체 메모리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베런스지의 투자 의견과 그리고 베런스지가 인용한 투자 의견을 저희가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요. AI 투자 열기 일부가 식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열기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주가가 이렇게까지 뭐 700%까지 상승하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열기 덕분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호실적 그리고 장밋빛 전망도 중요하지만은 시장에 기대라는 게 있어야 될 텐데요. 그런데 이 기대가 약간 처음 대비해서는 꺾이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2%가 반도체를 현재 시장에서 가장 과밀한 투자 분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보시면 이 열기 그리고 과밀된 이러한 이 단어 중에서 crowded, overcrowded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지금 너무 집중됐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시장에서는 이 열기를 좀 과도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빅테크 실적 발표가 이번 강세장의 다음 방향을 결정할 핵심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시장의 강세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M7 기업들이 간밤에 강했고 그리고 이 M7 기업들이 결국에 호실적을 발표할 텐데 이에 따라서 반도체주 그리고 AI 쪽의 랠리가 다시 한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할지 캐펙스 투자를 어느 정도로 확대할지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지 시간 수요일 시장 함께 정리해보고 왔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PI에 이어서 PPI까지 시장의 예상을 하회하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한층 높아진 시장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장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리나라랑 일본의 어떤 문제점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만 있다는 약점이거든요. 어제 미국 증시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 주식이 무너졌는데 지수가 무너지지 않죠. 그랬죠. 왜냐하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살아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결정적인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네. 일본의 시가총액 얼마 전까지 1위였던 키옥시아 홀딩스가 급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같이 빠져가지고 지금 시총 1위 자리를 내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샌디스크와 마찬가지로 키옥시아도 낸드 플래시 업체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D램, 낸드 플래시, 그다음에 D램을 수직으로 싼 HBM, 이게 주력이죠. 어쨌든 간에 메모리 반도체 위주란 말이에요. 근데 네. 어제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하여 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 GPU, 인텔은 CPU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거든요. 근데 그쪽이 지금 죽지가 않으니까 지수가 죽지가 않아 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하여 엔비디아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느냐, 물론 그런 화두까지 나왔었잖아요. 네.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역시 왕자의 자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결국에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시총 상위를 아직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주가랑 반도체 장비주가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강하게 버텼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장에도 지수가 그대로 연결될지는 열어봐야 하는 지금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잘 나갈 땐 좋지만 한국하고 일본이 이런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몰려 있다는 것이 오늘 뉴욕 시장 지수만 봤을 때 그 영향권이 그대로 이어질지 아니면 세부적으로 따져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주가, 반도체 장비주들의 어떤 완전 급락은 아니었는데 급락했던 것을 장중에 많이 회복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왜냐면 SK하이닉스 ADR도 하락을 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반도체주에서도 갈려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간밤에 메모리 반도체 업종으로는 상당히 강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는 메가캡 기업들이 올라주면서 증시가 버틸 수 있었는데요. 한국과는 좀 다른 분위기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가 좀 걱정도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월가 시그널 이제 키워드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중국의 메모리 업체들이 강하게 추격을 하면서 반도체주들이 흔들린다라는 이야기, 오늘 월가 시그널의 첫 번째 키워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간밤에 마이크론과 AMD의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이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월가 시그널 첫 번째 키워드 이야기 한번 시작해보죠. 네, 물론 AMD는 많이 만회했습니다. 그리고 인텔, AMD,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CPU와 GPU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은 두뇌 역할이죠. 네. 두뇌 역할을 해서 연산 작용을 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를 받쳐주는 저장 장치 역할을 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할 일인데, 이게 지금 AMD와 마이크론에 결국 타격이 있었다, 이 얘기인데, 이제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부상 요즘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이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해서 시장을 다 초토화를 시켜버린 어떤 이 전력들이 많이 있거든요. 태양광도 마찬가지잖아요.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석유화학 쪽도 마찬가지고 싼 제품을 무기로 해가지고 시장을 다 장악해서 밸류체인을 파괴시켜버리는 게 많았는데, 과연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반도체에서도 그게 적용이 될까 말까 하는 지금 계속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긴 합니다. 중국이 굉장히 싼 칩들을 지금 공개를 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저가를 다 가져갔다. 왜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D램이긴 하지만 D램을 수직으로 쌓은, 그러니까 그 어떤 방법적인 차이만 그런 게 아니라 HBM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범용 D램이 모자르다. 이 수직으로 쌓은 HBM을 다 데이터 센터로 뽑아 버리니까. 그러니까 컴퓨터라든가 노트북에 쓰는 이런 범용 D램들을 싼 중국 저가 메모리 업체들이 싹 다 점령을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샌디스크도 그것 때문에 타격을 받은 거예요. 낸드 플래시를 이 중국의 저가 낸드 플래시들이 장악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런 위협이 키옥시아에겐 더욱더 확 와닿은 거죠. 아이템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템이 3개가 있잖아요. HBM,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 D램 3개가 있어서 타격이 아직까지 전이는 되지 않았지만 키옥시아의 전이가 된 것만큼 앞으로 또 전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엄청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업체들이 또 상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주식시장에 그렇죠. 상장을 해서 그 엄청난 자금으로 또 투자를 해서 규모의 경제를. 그럼 이제 단가를 더 낮출 수 있겠죠. 이 가격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000달러, 뭐 샌디스크 2,500달러, 3,000달러를 부르지는 그 배경의 근거가 깨지게 됩니다. 배경의 근거가 그거였잖아요. 장기 계약이고 기본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을 깰 수 있는 AI 슈퍼 사이클이 왔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수급이 불균형하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중국 저가 업체들이 메모리 반도체를 쏟아내게 돼버리면은 이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우려가, 물론 이것도 내려갔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온 거기도 합니다. 반사적으로 이제 애플이라든가 엔비디아는 강했죠. 어쨌든 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의 중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부상에 대한 이 우려, 이게 지금 전달이 됐다. 이렇게 뭐 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부상이 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AI 수요가 AMD,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기술주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AI 수요에 대해서는 좀 우려감도 있는 건지 아니면 견조하다고 보는 건지 다음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죠. 네, AI 수요는 견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뭐 얼마 전에 또 그 얘기 나왔더라고요. 제미나이가 챗GPT를 거의 따라잡거나 뭐 어느 일부 지역에서는 역전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의 경쟁이 굉장히 지금 강합니다. 챗GPT가 이미지 2.0 내놓으면서 또 대박이 났었잖아요. 근데 바로 구글 옴니를 내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영상 AI에 대한, 이미지 AI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계속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렇게 뛰어난 어떤 뭐 이미지, 영상, AI를 뽑아내려면 데이터 센터 확충은 계속돼야 됩니다. 뭐 미국에서 뉴욕에서 반대를 했다고 하지만 뉴욕이 이제 민주당이 잡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또 뭐 경로를 했죠. 지금 데이터 센터를 계속 확충을 해야 되는데 뉴욕에서 1년간 금지한다는 것 자체가 발상이 잘못됐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 이제 전력과 어떤 물에 대한 문제죠. 주민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일부 지역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반대로는 그래도 데이터 센터는 어떻게든 확충이 돼야 된다.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술주 전반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된, 특히 이제 뭐 기술주 전반이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애플은 또 역사상 신고가를 가고 있거든요. 네. 오히려 인공지능에 뒤처졌다고 평가를 받았었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술주 중에서도 특히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약간 집중이 되고 있어요. 투자 심리 악화가. 그 이유는 아무래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서 이격이 상당한 가운데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가 마구잡이로 지금 나오는 순간에 급락이 나왔다는 게 삼전 SK하이닉스랑 아주 유사합니다. 50만 전자, 300만 닉스, 15,000P 마구잡이로 막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 나오고 이격이 상당한 가운데 엄청난 급락이 나왔었죠. 그런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이 작용을 많이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주 안에서 반도체 쪽으로 좀 투심이 악화되는 모습에 집중을 더 해봐야 되겠는데요. 마이크론과 AMD가 특히 좀 하락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간밤에 AMD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더 살펴볼까요? 네, 뭐 AMD는 잘 견고합니다. 인텔, 네. AMD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이쪽 라인보다는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반도체 장비주들이 지금 급락을 맞았거든요. 자, AMD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냥 횡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달, 6월 달, 지금 5월 달까지도 그 520달러에서 550달러 정도 그 사이에 박스권에서 계속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 박스권 상단부가 다시 돌파가 된다면 이제 600달러를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가 있겠죠. AMD의 주가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는. 네. 왜냐하면 그 엔비디아가 지금 강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랑 어떻게 보면은 AMD랑 인텔은 다 같이 CPU, GPU를 서로 1, 2등을 하면서 이끌어가는 그 업체들이거든요. 약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는 결이 다르죠.
그래서 AMD는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AMD의 주가는 좀 횡보하는 모습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의 시그널 종목을 알아봐야 될 텐데 앞서 SK하이닉스 ADR 주가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좀 SK하이닉스로의 흐름이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네, 일단 그 반등의 어떤 그 기술적인 부분에 오긴 했는데 거기서 이제 세기가 중요하겠죠. 산에서 굴러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힘만 있으면 이렇게 행동할 겁니다. 막 일어나려고 하다가 또 다리가 쥐가서 못 일어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심한 구간에 들어섰겠죠. 그래서 변동성이 심해서 지금 방향성이 아마 왔다 갔다 하는 게 며칠 갈 겁니다. 거기서 네. 방향성이 정해지는 부분으로 균형의 추가 쏠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미 정부가 엔비디아의 H200 중국 출하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도 이 얘기가 많이 좀 화제가 됐는데 또 새로운 이슈도 있는지 오늘 엔비디아 이야기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네, 엔비디아의 지금 그 H200을 받느니 많이 뭐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물량이 전달된 게 확인된 것은 처음입니다. 저번에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실제로는 나가지 않은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됐고요. 자, 어쨌든 간에 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젠슨 회장이 왜 저렇게 뛰어다닐까? 중국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네. 아무리 저렇게 중국에 하지 말라고 수출을 제한을 걸어도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는 엔비디아가 장사하는 것을 크게 잃는 것이잖아요. 물론 젠슨 회장은 겉으로는 물론 저도 젠슨 회장이 항상 그 말도 교양 있게 하고 그게 이제 말만 교양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생각도 그렇다고 판단이 듭니다. 물론 사람은 모르는데 그동안 그냥 지켜본 바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뭐 겉으로 얘기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중국을 자극시켜서 오히려 중국 굴기를 만들어서 지금 인재도 다 훌륭하고 뭐 저기 뭐 대학원생이나 이런데 뭐 여기 압도적이라며요. AI 쪽이. 그거를 굳이 이렇게 막아봐야 나중에 더 큰 일을 치를 것이다. 그래서 내가 뭐 그러는 것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냥 엔비디아가 장사하는 곳이 하나 없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매출이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중국 매출이. 저기다가 H200이 아니라 예를 들어 지금 최첨단 블랙엘 루빈 차세대 걸 판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근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저거 철진한 지금 칩이잖아요. 근데 저거라도 팔고 싶은 거예요. 저거라도. 왜냐하면 트럼프랑 미국 정부가 워낙에 막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 H200이 약간 뭐 어떤 미세한 틈을 뚫고 들어갔다면 민간 기업의 어떤 그 적용은 조금 앞으로도 늘어나지 않을까. 그럼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는 도움이 되겠죠. 중국의 어떤 그 매출이 싹 다 빠져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좀 덤이 되니까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엔비디아가 그동안 매그니피센트 7이 조금 약세를 보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엔비디아는 간밤에도 좀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5월에는 실제 출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게시를 공식 확인해 준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이어서 다음 장으로 살펴볼까요? 네, 5월 달에도 그 원한다고 했는데 아마 저 중국 기업도 맘대로는 못할 거예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지금 뭐 여러분들 아시지만 지금 중국 건데 바이트댄스의 모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시댄스라고. 그게 헐리우드가 망했다고 얘기 나왔던 그 영상 AI거든요. 시댄스를 지금 아무도 못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쟤네는 저거 엔비디아 최첨단 칩도 안 썼는데 저렇게 영상이 저기 대단하다고? 그거 구현해낸 영화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배우 하나도 저기 안 쓰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지금 시댄스가 최고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약에 쟤네가 그런 블랙엘 루빈칩까지 쓰게 되면 이제 헐리우드는 진짜 망했다. 저작권만 없으면 막 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5월 달에 거론된 업체는 지금 나갔다는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나간 곳은 JT 계열사 등 중국 기업 3곳이거든요. 그래서 H200 및 AMD 최첨단 AI 칩 구매 승인 받았다. 그래서 아마 엔비디아 AMD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5월 달에 나왔던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저게 중국에 내놓으라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쟤네가 원했다고 했거든요. 네. 쟤네까지 만약에 가져간다고 하면 이제 중국의 매출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상무부는 한편 반도체 AI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상무부에서 또 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 통제를 더 강화할 수도 있겠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사실 저도 생각해 봤을 때 중국을 뭐 이렇게 확 열어줄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우리 막 항서 제약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있는 게 중국 항서 제약이잖아요. 제가 보기엔 전 분야에서 그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닌가. 바이오든 반도체든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 전력 쪽도 그렇고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HB액이 조금 요 세 곳 통과했다고 해서 앞으로 뭐 전격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고 그렇다고 확대를 시켜도 중국 기업, 중국 정부에서도 그렇게 안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전히 제한적인 가운데 이렇게 찔끔찔끔 아.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젠슨홍 회장은 또 애가 타겠죠. 근데 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H200은 중국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수요 확대라는 기회 속에서 여전히 추가 규제에 대한 경계감은 있는 상황이라는 점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월가 시그널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머스트노 5입니다.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 ADR까지 일제 하락을 했는데요. 이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어떠한 의견들이 나오나 봤더니 배런스 씨는 이 제목의 기사를 오늘 메인 기사로 내걸었습니다. 월가가 코어 위브 그리고 ASML과 관련된 이슈를 결국에는 반도체 하락의 이슈로 보고 있다라고 논평했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AI 반도체주가 실적 시즌을 앞두고 하루 만에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날 IBM의 AI 서버 투자 확대 발언으로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지만 또 간밤에는 메모리 가격 고점 우려가 불거지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코어위브가 메모리 가격 하락에 대비한 해지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시장은 이를 메모리 업황이 정점을 통과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ASML은 연간 매출 전망을 상향하고 내년 EUV 장비 생산을 30%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장비 공급 확대가 장기적으로 칩 공급 부족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AI 성장 기대와 메모리 업황 둔화 우려가 맞서며 뚜렷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런스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서 기업들의 AI 투자 계획과 메모리 전망이 변동성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은 변동성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듯합니다. 주가가 하루가 다르게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시장도 함께 꼭 대비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애플 관련 뉴스인데요. 애플이 결국에는 반도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좀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AI 서버치의 경쟁력을 위해서 반도체 기업 인수를
타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더 인포메이션지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애플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애플이 AI 서버용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 인포메이션은 애플이 일부 반도체 스타트업의 매각 의향을 타진하고 투자 은행들과 인수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현재 자체 AI 서버를 M2 울트라 칩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성능 한계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올해 출시 예정이던 차세대 서버칩 발트라 개발도 지연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 엔비디아 AI 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기업 인수를 통해 자체 AI 칩 성능을 끌어올려 외부 AI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에 따라서 애플의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주가를 끌어올린 또 다른 요인도 있었습니다. 애플이 인텔리전스와 관련해서 중국의 등록을 마감했다. 그리고 앞으로 알리바바와 협력을 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애플이 처음에 AI, 애플 인텔리전스를 내놓으면서 유럽과 중국 시장에서의 출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바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중국에서 이렇게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중국의 매출이 증대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애플의 생성형 AI 서비스 애플 인텔리전스가 중국 출시를 위해 이 핵심 규제 절차를 통과했습니다. 중국의 국가 인터넷 정보판 공실은 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중국 내 서비스 목록에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중국에서 AI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출시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용 애플 인텔리전스에는 알리바바의 AI 모델 Q1과 이 바이두의 AI 모델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애플과 두 회사는 중국 이용자를 위한 AI 기능을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AI 기능 추가가 중국 스마트폰 판매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의 실적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중국 매출인데요. 앞으로 중국 매출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시죠. 이번에는 스페이스X 관련 뉴스인데 스페이스X의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반에 처음에 공모가가 결정이 되고 함께 상장을 했을 때 주가는 굉장한 강세를 보였지만 최근 들어서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배런스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스페이스X 주가가 우주에 날았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스페이스X의 주가가 장중에 공모가인 135달러를 밑돌며 상장 이후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가는 장중에 132달러까지 하락했고 6월 중순 상장 이후 두 자릿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최고 종가 대비 시가총액은 8천억 달러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스페이스X는 시가총액 6위 자리를 브로드컴에게 내줬습니다. 다만 나스닥 100 지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스닥 100은 유동 주식수 기준으로 산출되며 스페이스X의 지분 대부분은 아직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스페이스X의 주가가 다시 이렇게 지구로 내려온 상황인데요. 다만 오늘 밤에 스페이스X는 다시 한번 스타쉽을 발사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성공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된다면 주가도 반등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나왔는데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번 마지막 뉴스는 CXMT 관련 뉴스입니다.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예상을 뛰어넘는 흥행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단 중국의 최대 규모 IPO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만나보시죠. 중국 디램 업체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CXMT가 상하이 과창판 상장을 앞두고 기관 수요 측에서 예상 이상의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제출한 주문은 배정 물량의 약 463배에 달하며 AI 데이터 센터와 피지컬 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수요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모가는 당초 시장 예상의 약 2배인 주당 8.66 위안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모 규모는 약 579억 위안, 상장 후 시가총액은 5,792억 위안으로 예상됩니다.
CXMT는 세계 4위 디램 업체로 이번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생산 능력 확대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메모리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뉴스가 간밤 뉴욕 증시의 메모리주에게는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노우5와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이어서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시장은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도체주가 간밤에 좀 하락이 깊게 나왔고 이에 따른 오늘 증시에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루하루 주가 일희일비하면 안 되는데 하루하루의 낙폭과 상승폭이 워낙 크다 보니 사실 시장을 대응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시장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케오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저희가 종종 소개해드렸던 이제 중화권 매체인 화이가 견문이 그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있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하락에 대해서 분석하는 리포트를 냈는데 그 리포트를 갖다 화이가 견문이 이제 가져와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우리나라 주식과 뭐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이가 견문에 나온 요 투자 의견을 함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여러 가지 좀 최근에 반도체 뭐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어떠한 이야기가 실렸습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반도체가 하락을 했는데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를 갖다 증설을 대폭 하다 보니까 증설에 대한 우려로 이제 반도체 주가 하락했다라는 것을 골드만삭스가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증설했느냐? 바로 이제 지난주에 이제 호남 반도체, 광주 반도체 800조 원에 대한 투자를 갖다가 전격적으로 이제 청와대에서 발표를 하면서 그 저희가 그 이슈를 몇 번 다뤄드리긴 했지만 다뤄드리면서 제가 느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는 어떤 그 이슈랑 외신이 보는 이슈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당장 그것이 뭐 현실화될 것처럼 그 많은 외신에서 다루고 실제로 이제 월요일 날 그 이슈가 나오니까 그날 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금방 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비들이 이렇게 올랐다는 것을 외신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이고 하지만 저는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현실화되기에는 너무나도 많이 난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드만삭스도 그 부분을 다루면서 증설을 한다고 하지만 증설이 당장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은 좀 잘못된 시각이다라고 골드만삭스가 다뤘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실제로 증설을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증설이 이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 뭐 전력 문제도 있고 다른 문제도 있지만은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 다른 입장에서 증설이 바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팹을 하나에 30조 정도 투자를 한다면은 그 30조 투자에는 여러 가지 투자가 이제 충당이 되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냐면 고가의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고가의 반도체 장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가 광주에다 800조를 지을 거야 하면은 세계 유수의 시장에서 기다렸던 듯이 갑자기 필요한 어떤 수요를 갖다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ASML 같은 경우 이제 엄청나게 비싼 한 대당 뭐 2천억이 되는 호가의 엄청난 장비이지만 ASM 입장에서는 한 대를 팔 때마다 2천억이 생기니까 한국에서 갑자기 이제 800조 반도체가 생긴데 이러면 ASML이 야근을 해서라도 그 해당 장비를 공급해 주자 이럴 수가 없습니다. ASML 여러 가지 그 이유상.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골드만삭스 봤을 때 800조 반도체를 증설한다고 해서 그게 당장 될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골드만삭스의 분석이고 그래서 결국 귀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하락은 잘못됐다라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메모리 시장이 그래도 탄탄하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번 하락은 골드만삭스는 기술적 조정이라 봅니다. 기술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술적 조정인 것은 기업의 펀더멘탈과 무관하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급의 입장에서 오른 종목을 갖고 있던 수익이 엄청나게 났던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때 팔아야겠다. 이런 기술적 조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펀더멘탈과 무관하다. 펀더멘탈과 무관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 결국 지금까지 반도체로 다 쭉 주가를 견인했던 두 가지 요소. 근본적으로 뭐 AI 혁명 때문이지만 AI 혁명이 일으켰던 메모리의 초과 수요. 이 부분은 사실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조정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기술적 조정 때문에 떨어졌다면 이것이 시간이 지난다면 해소된다. 해소된다는 것은 결국 두 종목이 다시 올라가고 그 골드만삭스는 근본적으로 이 두 종목이 차지하는 한국 코스피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뉴스를 들으셨기도 하셨겠지만 골드만삭스면 코스피가 12,000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어떻게 우리가 5,000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12,000 가느냐.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를 갖다가 반영해 보면은 12,000에 간다는 것이고 이번에 하락이 깊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기술적 조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12,000 간다는 골드만삭스의 어떤 목표를 갖다 바꾸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에 화이가 견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보니까는 일단은 뭐 골드만삭스는 이게 기술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코스피 12,000선 여전한 목표치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골드만삭스는 이게 결국 한국 시장이랑 연결을 해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야지 결국 지수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투자 의견들이 있겠지만은 골드만삭스는 그 투자 의견을 계속 유지를 한 건가요?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린 투자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되게 그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종목이 차지한 비중이 절반에 해당하고 그리고 두 종목은 아니지만 바로 옆에 있는 종목 SK스퀘어, 삼성전기도 역시 AI 혁명과 메모리 초과 수요를 말미암아서 엄청난 주가를 갖다가 상승을 거듭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삼성전자, 우까지 포함해서요. 그렇다면 이제 그 메모리 초과 수요, AI 혁명이 피크가 아니고 지금도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보면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최종적으로는 한 문장으로 종합한다면 코스피 12,000 간다라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전망이고 이것을 이제 화이가 견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IBM이 이제 실적 발표한 이후로 어제 반도체 주가 급등을 했다가 또 간밤에는 급락을 했어요. 변동성이 꽤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IBM이 어저께 주가가 한 25% 정도 폭락을 했는데 그 87년도 그 블랙 먼데이 이후로 엄청나게 폭락을 해가지고 폭락을 했는데 왜 이것이 그 반도체 주가에 메모리 주가에 이제 도움이 됐냐 의아하게 여기신 분들 계신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IBM 주가 폭락을 했는데 컨퍼런스 콜에서 IBM CEO가 우리의 고객사들이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려고 했던 그 부분들을 갖다가 취소하거나 유예를 했다. 그래서 우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 좋다, 실적이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고객들이 IBM 자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고객들이 먼저 메모리를 갖다 먼저 확보하고 메모리를 확보하는데 메모리 단가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재원을 갖고 메모리를 갖다가 먼저 이제 획득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IBM과의 계약이 늦어졌다. 이걸 갖다 시장이 해석을 하면서 이 메모리 전체 초과 수요가 단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데이터 센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산업 전반에 끼친 영향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서 어저께 메모리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거 어제잖아요. 또 간밤에는 또 예, 그 급락을 어제는 했는데. 올라갔는데 그 오늘 이제 메모리 주가가 이제 특별히 샌디스크나 마이크론 주가가 떨어졌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좀 전에 저희 코너 앞에서 보셨던 CXMT의 어떤 상장과도 맞물려 있다는 것이 이제 분석인데 CXMT가 이제 그 상장을 하면서 엄청난 자금을 빨아들이고 그 빨아들인 자금을 갖고 CXMT가 또 야심차게 이제 증설을 하거나 R&D를 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당연히 하는 것이죠. 근데 다만 저는 저희 코너는 아니지만 다만 저는 CXMT가 상장하는 자체가 약간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CXMT의 기술력이 뒤처져 있고 뒤처진 기술력에서 또 하나 무엇이 있습니까? 올해 이제 우리나라 그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삼성전자 임원을 매수해서 CXMT가 매수했어요. 매수해서 거기서 생긴 기술을 갖고 지금의 18나노에서 16나노 가는데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 CXMT가 또 중국 당국에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정상적인 자본주의 시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그래서 IPO를 한다는 자체도 저는 약간 어불성설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건 그 부분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이제 샌디스크랑 마이크론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오늘 이제 우리 시장이 안 좋을 것이고 내일부터 공휴일이 아닙니까? 공휴일이면 사실 그 전날에 있었던 주가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금요일 날 오후부터 장이 안 좋은 이유도 그 때문인데 그 부분을 갖다 겹친다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어쩔 수 없이 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골드만삭스의 의견, 펀더멘탈은 여전하고 초과 수요가 여전하다면 이번에 오늘 하락을 한다면 하락폭이 깊어진다면 오히려 우리가 수익을 갖다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요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 가지고 오셨지만은 이 의견은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 응원하는 그러한 투자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다만 이제 조금 주가가 조정을 받으니 조금 더 비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게 말씀처럼 펀더멘털은 변하지 않고 초과 수요는 여전한데 이걸 이미 시장에서 반영을 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골드만삭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원래 분기별로 보면은 4분기가 원래 실적이 좋고 주가 올라가는 분기고 3분기는 좀 실적이 안 좋은 분기인데 왜 그러냐? 4분기 때는 펀드 매니저들이 사실은 이제 북클로징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확하게 수익률을 갖다 마무리를 하면서 자기 인센티브를 받아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4분기에는 좀 주가를 갖다 부양하는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모든 분기를 갖다가 주가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4분기가 그렇게 전통적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면 3분기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떨어지는 분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골드만삭스는 이번에 2분기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가 폭이 깊었다는 것은 3분기에 원래 쉬어가거나 좀 떨어져야 될 것을 일부 이상 반영했다, 선반영했다라는 것도 골드만삭스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그다음에 ASM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알파벳이라는 빅테크들의 연달아 이제 그 주가 이제 그 가이던스를 갖다 발표를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29일 날 이제 삼성전자도 아마 그 시기에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하고 SK하이닉스가 그때 이제 잠정 실적 발표할 텐데 그때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잘 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또 한 번 주가가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이제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메모리주가 조정이고 한국 시장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정이어서 이 포트폴리오 그리고 주식시장을 보는 게 정말 싫으신 분들 요즘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200만 원대 후반대에서 사셨던 분들은 지금도 아마 거의 물려 계실 것 같은데 일단 메모리 산업 자체에 대한 여러 전망은 나옵니다만은 조우진 대표님께서는 이 펀더멘털 자체는 지금 전혀 변한 게 없다라는 투자 의견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에 출연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여름은 좀 쉬어갈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참 쉬어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체감하는 게 하락폭이 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일까요? 앞으로 여름 동안 이 주가에 대한 뭐 흐름은 저희 계속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첫 번째 기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이게 사실 원래 기사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시지 않습니까? 예. 오늘 좀 다른 이야기가 있어서 요거를 조금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기업들을 살펴볼 거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또 대표님께서는 조선 쪽도 워낙 뭐 많이 가지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요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을 언급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자국의 조선업 해군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협력이 절실하다라는 것은 이제 그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면서 나오면서 우리나라 조선업 주가가 엄청나 올라갔는데요. 뭐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얘기인데 다만 너무나도 이제 우리가 반도체 주가에 쏠리다 보니까 사실은 우량한 그 조선업종들이 지난 상반기에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과연 하반기 올라갈 것이냐라고 막 이게 질문 연다면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제 그 매출과 영업이익은 좋아지겠지만은 그 해당 회사 종목들이 올라갈 것이냐라는 어떤 질문에서는 저는 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증시에서 얘기할 때 굿 컴퍼니, 좋은 회사지만 그것이 굿 스탁, 좋은 어떤 종목은 아니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절실하게 겪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요청은 반갑지만 실제로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질문에 저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게 주가가 이제 반도체로 쏠리니까 오늘 뭐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 이야기할 때 한국 기업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길게는 반영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쏠림 현상, 그러니까 반도체가 더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긴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들이 자기가 담은 포트폴리오의 실시간 수익률을 앞에 전광판처럼 놓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놓고 있으면 서로 간에 비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을 안 담은 포트폴리오 매니저들도 사실 자기 포트폴리오에다 반도체 담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온기가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삼성전기, SK스퀘어로 확대한 것인데 이 확대한 것이 하반기에는 이제 멈춰질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좀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들도 아까 말씀드린 당사자 한 명 한 명도 결국 연말에 그 수익률 갖다 확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가야 되니까 내가 굳이 한국 증시 전체를 갖다가 걱정하면서 이걸 갖다가 염려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떤 중요한 모멘텀이 발생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또 그분들의 생각이 달라질지 저는 그걸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관망하는 것이 네. 낫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러면은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이 있었는데 그럼 대표님께서는 미국과 이제 협력을 생각했을 때 조선 안에서 가장 뭐 경쟁력이 그나마 있는 기업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당연히 제가 조선업을 주로 다룬 이유는 하나오션이 하나오션, 이제 그 네. 미국의 캐나다 CPSP 사업 때문에 다뤘는데 거기에선 탈락을 했지만 계속 연달아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뭐 나이지리아도 있고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다른 나라도 있는데 그것을 갖다 수주하게 된다면 근데 다만 CPSP 사업은 당시 정부가 이제 현대중공업과 이제 하나오션을 갖다 미리 이제 조율을 해놨어요. 그래서 원팀으로 갔는데 아직은 그걸 원팀으로 이제 조율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먼저 선제돼야지 선결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사실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분을 먼저 이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는 좀 부진할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언급하고 나섰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반응은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여러분 밤새 편히 잘 쉬셨습니까? 7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옵션 만기도 있고 또 내일부터 또 우리 시장은 또 3일 연휴죠. 내일이 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변동성 여러 가지가 좀 있겠죠. 또 뉴욕 시장 오늘 전체적으로 지수는 괜찮았는데 아무래도 우리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비롯해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오늘 부진했습니다. 그런 영향들 오늘 우리 시장에 또 어떻게 미칠지. 어제는 또 상당히 좀 좋았는데 요즘 시장 상황에서는 글쎄요. 어제 좋았다고 그래서 뭐 어제 급등했다고 그래서 오늘도 뭐 그런 기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확실히 지난 5월, 6월 중순 초반까지의 장과는 완전히 분위기가 좀 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또 만만치 않은 변동성을 감안하시면서 좀 미리 좀 각오를 하시고 오늘 시장을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급등을 했었던 거에 특히 이제 코스닥이 어제 상당히 좀 좋았죠. 물론 뭐 코스피가 더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보통 코스피가 그렇게 잘 아시는 것처럼 급등을 해서 막 달려가면 어제 코스피가 8%대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위축이 돼서 쭈그러드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반도체 또 그 코스피 쏠림장에서 우리가 흔히 봤던 모습인데 어제 또는 최근 한 일주일 정도 하여간 7월 들어서의 코스닥의 모습은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물론 코스피가 반동을 세게 하면 뭐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또 코스닥 두 시장 다 좋았고 특히 코스닥 시장이 어제 밀리지 않고 뒤로 가면 갈수록 코스피는 살짝 내려오는데 코스닥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던 백그라운드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금융위 업무 보고를 이제 받았는데
금융위 이제 금감원, 이제 금융당국들 업무보고를 어제 받았죠. 그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레버리지 ETF 때문에 요즘에 힘드시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속하게 보완하라 이렇게 지시를 직접 했습니다. 사실은 레버리지 ETF 얘기는 이제 벌써 이제 5월 27일 날 출시되고 난 이후에 6월 달에 이 급변동장을 이제 가장 큰 원인이다. 그렇게 가장 큰 원인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긴 한데 어쨌든 레버리지 ETF 얘기, 그러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죠.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 당국은 계속 대책에 대한 얘기를 자꾸 이렇게 군불은 떼는데 나온 게 없죠. 상장 폐지 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증거금을 올린다라든가 그다음에 전문 투자자들만 활동할 수 있게 한다라든가 그다음에 배수를 2배가 아니라 1.5배로 낮춘다 등등등 온갖 얘기들이 시장에서는 난무하고 있습니다만 감독 당국은 그와 관련해서 어느 하나 얘기하는 게 없습니다. 상장 폐지와 관련된 얘기도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특히 이제 14일 날 여기 좀 있습니다만 운용사들, 그러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한 회사들, 운용사들의 실무자들이랑 긴급 대책 회의를 갖기로 하고 15일 날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15일 날 오후에 회의를 하기 전에 오전에 갑자기 회의 안 합니다라고 긴급 취소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실무자들이랑 만나서 뭔가 대책을 얘기를 할 수 있긴 한데 이게 사실은 운용사들이 자기들이 해달라고 해서 시작됐던 거라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지금 외환 시장이 너무 지금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고 있으니 밖으로 나가는 특히 이제 레버리지 ETF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투자자들을 좀 잡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 사실 크지 않습니까? 금감원장도 시인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운용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게 우리도 사실 처음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운용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의 어떤 이런 급한 변동성 상황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겠습니까? 제도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면 이거는 당국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마 실무자들 만나서 얘기를 해봤자 이런 시장 변동성을 좀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취소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회의를 했고 그럼 시장에 다 알려졌지 않습니까? 회의한다는 얘기도 이미 알려진 상황인데 그러면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겠죠. 어제 회의를 했으니 오늘 내일 사이로 뭔가 대책이 나오겠지. 그러면 이런 변동성이 좀 완화되겠지 등등등등.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취소하지 않았나. 제 뇌피셜은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그만큼 시장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고 감독 당국은 또 그만큼 이 출시를 허용한 그 주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안철수 의원 비롯해서 상장 폐지에 대한 얘기들이 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 하지만 상장 폐지와 관련돼서 이게 시장에 미칠 이런 변동성 여러 리스크 또 신뢰 저하 등등등 사실은 여러 가지로 걸리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앞으로도 그러면 이게 전례가 될 텐데 앞으로도 그러면 뭔가 상품을 냈을 때 시장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으면 또 폐지할 거냐는 거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 상품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규모가 13조 원이니 뭐니 그래서 그거 청산할 때 이해관계자들 간의 그 상황이 어떻다는 등등등 이건 사실은 지역적인 문제일 수 있고요. 결국은 저는 신뢰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독 당국이 금융시장에서 신뢰를 잃으면 감독 당국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감독 당국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밑에는 새로운 얘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되고 결국은 어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보고를 이미 받았겠죠. 주식시장이 좀 굉장히 밝은 분위기도 하니까. 지켜봤는데 계속 좀 지연되는 느낌이 좀 들었을 거고 그래서 어제 직접적으로 한마디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감독 당국이 대통령이 지시를 했으니까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죠. 이제 질질 끌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아마 그 시점을 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감독 당국이 이렇게까지 좀 쉽지 않아 하는 이유 중에 하나 보죠. 다음 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이 이제 이 부분 관해서 좀 얼마나 예민한지를 이게 아닌데 제가 어제 표를 준비한 게 있는데요. 그 반대매매 관련돼서 추정치가 시장에서 지금 나옵니다. 돌아다니고 있는 게 있는데요. 요 아마 앞장에 하나 더 있을 겁니다. 1번으로 된 거. 그거를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없으면 이것만이라도 봐야 되겠네요. 네. 보면 뭐 6월에 반대 매매가 저렇게 돼 있죠. 그래서 6월, 7월, 7월 이제 9일까지의 그 수치인데 최근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이때까지 전체 누적 반대 매매가 거의 1조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총 손실이 2조 원대에 달할 것이다. 다 추정입니다. 이거는. 공식 반대 매매가 9천억이 넘고요. 뭐 기타 추정 손실까지도 1조 2천억 등등등 2조 원이 넘는 개인들이 이 레버리지 투자 관련된 손실이 발생을 한 것으로 추정이 좀 되고 있다 보니까 뭐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도 시장에서 그제 주로 좀 나오더군요. 어제 장이 좀 급반등을 할 수 있었던 배경 가운데 하나는 그제까지 이렇게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런 개인 투자들의 대규모 뭐 청산 반대 매매 저거는 이제 반대 매매가 당한 거를 얘기해서 당해서 저렇게 손실이 난 걸 얘기하는 거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반대 매매가 될 것 같으니까 먼저 이제 매도를 한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 계산해 보면 대충 알지 않습니까? 내일쯤 이거 반대 매매 되겠는데 그럼 이제 오늘 반대 매매를 당해서 더 손실이 커지느니 그냥 오늘 어차피 큰 손실을 이미 본 상태고 그러니까 오늘 팔겠다 이런 분들도 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좀 전에 이제 개인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 수급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5거래일 동안 4조 8천억 정도 저렇게 대규모 순매도를 했던 것도 이제 그렇게 좀 그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반대 매매들이 포함이 돼 있을 거다 그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 매매를 당했든 또는 반대 매매가 되기 전에 내가 직접 정리를 했든 또 이제 그 투자 위험 경고를 받은 계좌들이 한 150만 계좌 된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면은 내가 내 계좌에 이제 계속 뭐가 뜨지 않습니까? 뭐 투자 위험 경고 뭐 이렇게 뜨면 사실 그거를 투자를 할 때마다 그 아침에 그 HTS 열 때마다 그걸 계속 볼 텐데 신경이 엄청 쓰이죠. 그럼 이제 결국은 이제 사실 그런 의도기도 합니다만 그런 시그널을 자꾸 띄우는 게 결국 이제 더 손실이 커지거나 어떤 반대매매 되기 전에 이제 정리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았을 거다. 뭐 그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전날이죠. 그제까지만 해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일부 같은 경우는 좀 마이너스 60% 이상 됐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뭐 다 마이너스 60%까지는 아니더라도 60% 이상 또는 60%에 가까운 그런 손실을 기록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반대매매를 됐거나 또는 반대매매에 임박해서 이제 정리한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는요. 이런 뭐 증거금 확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제일 시장에서 그러니까 뭔가 이미 충격은 상당히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상품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된 상품이기도 하지만 이게 좀 자리를 잡을 때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도 뭐 전문 투자가들만 투자할 수 있게 이렇게 규제를 딱 하지 않더라도 투자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내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투자를 해 보니 할 때마다 손실만 보고 나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자연적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투자를 하지 않는 어떤 그래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이 쏠림이 확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진국들에서 이미 그러니까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이미 출시해서 돌아가고 있는 선진국들이 대부분 좀 그런 식이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거래가 화끈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시장 상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시장도 결국은 우리 투자자분들도 선진국들에서 이미 운용이 돼서 이렇게 노하우가 쌓여 있는 그런 데처럼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포트의 일부 담는 수준이지 그거를 막 몰빵하다시피 해가지고 전체 자기네 계좌 자체가 다 녹아버리는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당하면서 하시지는 않지 않겠냐. 우리 투자자분들 좀 계속해서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경험들이 쌓이시니까 그런 때가 올 거라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거 좀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관련돼서요. 바클레이즈가 어제 리포트를 냈는데 이제 그제가 되겠죠. 우리 시간으로 따져. ADR을 이제 신규 커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중 확대, 목표 주가 $330, 그다음에 상승 여력이 지금보다 117%나 2배 이상 올라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핵심 성장 동력은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펀더멘털이 너무 좋다. 이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가 이렇게 SK하이닉스의 ADR을 사십시오. 이렇게 이제 매수 추천을 사실상 한 리포트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왜 이 얘기를 가져왔냐면 이 빤한 얘기를 가져온 이유가
이 전까지가 과연 계속해서 바클레이즈를 비롯한 해외 IB들이라든가 뭐 국내외에서 SK하이닉스 ADR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또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좋게 봤냐라는 겁니다. 최근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다음 장 가보시죠. 최근에 이 한국의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비롯한 이런 또 한국 시장의 엄청난 변동성, 그러니까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국 시장 전체 코스피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거와 관련돼서 굉장히 반응들이 부정적이었습니다. 이게 막 표를 이렇게 해주시니까 되게 화끈하게 잘 만들어 주셨네요. 요런 경고 표시까지 해주시고 일단 JP모건 프라이뱅크는 레버리지 ETF 때문에 단기 변동성이 과도하게 증폭되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골드만삭스도 최근에 반도체들 급락은 레버리지 강제 청산 때문이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결국은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바클레이도 어제 리포트 나오기 그 전에 어떤 식이었냐면 레버리지 ETF 리밸런싱 매도 거래 이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른바 웩더독 현상의 부작용을 한국 시장에 좀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 코스피가 요즘에 안 좋은 거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을 당연히 했고요. 홍콩의 푸트증권이라고 있습니다. 개인 레버리지 상품이 대거 투자해서 하락 방어 완충제도가 없다. 이게 한국 시장의 최근 문제다. 블룸버그에서도 뭐 이 기사가 또 나왔었고. 예. 최근에 국내외, 뭐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해외에서 나왔던 반응들이 다 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 때문에 한국 시장 망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었죠. 근데 앞서 뭐 얘기 나왔습니다만 SK하이닉스에 대한 ADR을 저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제 또 SK하이닉스 그 ADR도 급등을 했었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전날이 되는 거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미국 시장에서 이 레버리지 ETF, 그러니까 SK하이닉스 ADR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되지 않습니까? 됐지 않았습니까? 그 영향도 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그 시장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컨트롤 리스크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더군요. 아, 저렇게 바라보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면은 되게 좋은 거고 같은 건데 남이 하면 또는 자기들이 봤을 때 좀 그 금융 후진국에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어떤 인식의 어떤 차이 그런 부분들도 좀 이번에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 결국은 새로운 상품이고 우리가 낯설고 또 제도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죠. 이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는 상품 이게 어떤 상품적인 측면에서의 다양성도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새로운 상품이 시장에 안착을 하는 데까지는 기본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도 그 과정에서 이런 상품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 건지 또 나한테 맞는 건지에 대한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 시간입니다. SK하이닉스의 ADR 프리미엄 이슈와 ASML 그리고 이어지는 TSMC의 실적, 한국은행 금통위까지 이 반도체와 유동성을 둘러싼 굵직한 변수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AI 반도체 사이클이 여전히 유효한지 또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차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원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I 둔화로 이제 금리 부담이 낮아지면서 3대 지수는 일제히 올랐는데 반도체 업종은 좀 철저하게 소외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변수를 가장 눈여겨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전일은 뭐 PPI 지수가 좀 안정되면서 물가 안정과 또 그 반면에 반도체가 급락하는 이게 이제 서로 교체되는 하루였는데, 네.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올랐습니다. 맞아요. 이제 물가가 안정되니까 그리고 달러라든가 그리고 금리가 안정됐는데 반도체 쪽에서는 그 투자 집
집행에 대한 시점에 대한 리스크가 좀 발생을 하면서 어디 급락이 나타났고 이게 오늘 국내 지수에는 분명히 부담이 될 것 같고요. 그 PPI가 전월비 0.3% 이제 그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치도 하향 조정이 됐고 들어오면서 이제 7월달에 금리 인상 확률이 16%에서 12.3%로 하락을 해서 국채 금리랑 달러가 동반 약세가 됐었고요. 네. 워시장의 발언도 있었는데 그 상원 청문회에서 더 작은 대체 대표와 M2 관리를 강조를 했고 또 이제 그 요로로 인해서 이제 유동성 위축으로 인해서 이제 장중에 이제 상승폭이 좀 반납되는 그런 흐름도 있었지만은 대체로 이제 최근에 그 섹터 내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네. 증시 조정 구간에 좀 그 헬스케어라든가 소비 쪽의 수급이 그 전날에는 반도체 쪽으로 갔다가 어제는 반도체에서 대형 기술주로 다시 네. 순환매가 되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반도체 종목들은 대부분이 급락세가 나타난 반면에 하이퍼스케일러라든가 빅테크 기업들 M7은 강세였습니다. 애플이 맞아요. 4%, 알파벳이 3.6%, 메타가 3.1% 각각 상승이 나타났고 반대 쪽의 급락 원인은 사실 그 전날 국내 증시에서 이게 나왔던 게 데이터센터 지연 이슈가 있었는데 어제는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난해 그 1,560억 달러가 이제 그 프로젝트가 취소됐고 올해는 1,300억 달러 1분기만 해도 1,300억 달러 정도가 이제 취소됐다 이런 이슈가 나왔고요. 뉴욕주에서도 그 데이터센터 그 50메가와트시 이상의 이제 그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그 1년 정도 그 허가를 내지 않을 것에 대한 이제 주지사의 그 서명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15개 주에서 지난 지은 것도 이제 소급하는 모라토리움 법안이 추진된다는 소식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그 지연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발주라든가 수주의 취소가 아니라 지연 이슈가 나왔고 또 CXMT 상장으로 인해서 범용 메모리 가격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고요. 실제로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ASP 하락 그 우려 때문에 이제 목표가가 투자 의향이 하향되거나 그리고 이제 그 장기 공급 계약 체결된 거에 대해서 그 코어 위브에서 이제 그 가격 하한선 있잖아요. 장기 공급 계약 하한선보다 가격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뭐 풋옵션을 뭐 좀 그 고려한다 그런 이슈 나오면서 그 하락의 요인이 됐는데 이 두 가지는 반도체 섹터의 하락 요인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지만 이제 이게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ADR이 돼서 옵션이라든가 레버리지 ETF 상장이 되다 보니까 국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될 거랑 똑같은 효과가 미국에 발생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그게 변동폭을 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두다 보니까 포지션 네네. 조정에 따른 변동성이 증폭이 된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락 요인이 있지만 그 하락폭을 키운 거는 파생 상품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ADR 같은 경우 하이닉스 ADR이 전일 네. 29.7% 상승했다가 어저께 9% 하락한 거는 펀디모탈보다도 그냥 수급 요인이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풋옵션이 들어오고 그 레버리지 ETF와의 수합 조정에 대한 매물들이 나타나면서 된 거라서 사실은 이제 그 프리미엄이 발생한 거는 아직은 이제 국내에 상장된 하이닉스랑 ADR 간에 지금 본주랑 ADR 간에 그 수합이 안 되거든요, 현재는. 네. 본주가 29일에 상장이 된 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 사로 이제 펀저빌리티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별개 시장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50%가 한때 뭐 넘던 프리미엄 자체가 지금 차익 거래가 진행이 되면 빠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겁니다. 다만 이제 환율이라든가 비용 이런 부담 때문에 일정 부분의 프리미엄은 유지가 되겠지만은 이렇게 과하게 50%까지 벌어지는 그런 일은 이제 축소될 거고요. 그 AI 수요 자체에 대한 수요 훼손이라든가 펀더멘탈 훼손이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의 그 수요 수급 이슈가 상당히 컸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 증시는 야간 선물이 4.42% 하락 마감을 했는데 간밤에 하한가까지 갔었습니다. 마이너스 8%에서 올라온 거고요. 네. 이거 자체가 이제 영향을 주겠지만은 저는 이제 그 코스피 기준으로는 보면 바닥은 나왔다고 봐요. 그리고 네. 예, 금융위기보다 더 밸류가 낮은 상태에서 바닥이 나왔고 그리고 연 고점도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단일 종목 ETF 상장으로 인해서 오버슈팅으로 인해서 이제 단기 고점이 나오고 그리고 그 레버리지 ETF 상장으로 인한 상승을 다 반납하고 그 아래 언더슈팅이 나오는 구간에서 저점이 잡혀 나가라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닥은 나왔지만은 이제 이런 그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서의 변동성이 나오고 이게 이제 축소되는 과정이 앞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오늘 3시에 TSMC 실적 네. 발표하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그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7월 29일에 ADR이 그 하이닉스 본주가 상장이 된다 그랬을 때 이 이후에 이제 프리미엄이 어떻게 해소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옵션 만기입니다.
네. 옵션 만기 수급도 이제 봐야 되는데 또 연휴를 앞둔 상태에서 옵션 만기이기 그러게요. 때문에 변동성도 클 것 같고 그리고 월말 그 PC 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이터 자체로는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주기간 전월비 0.17% 상승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 부합한다던가 하회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뉴욕주 그 데이터 센터 유예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또 압박이 시작됐기 때문에 네. 이런 그 데이터 센터 규제가 확산이 되는지 여부도 앞으로 체크해야 될 거고요. TX세트 3장 같은 그동 상장 보고서 같은 경우는 좀 가장 좋게 얘기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범용 메모리 쪽에서 실제 경쟁이 되는지 현재 그 시장의 전망은 CXMT가 생산을 해도 다 중국 내에서 수요에 그칠 거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이게 실제 경쟁으로 가는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제 물가 안정으로 금리 부담은 낮아졌지만 이 반도체 급락이 수요의 훼손인지 단기 수급 충격인지를 또 오늘 확인하는 하루가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TSMC의 실적 가이던스도 오늘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잠시 후에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SK하이닉스 ADR 하락 관련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으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ADR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크게 확대가 됐어요. 뭐 한국 메모리의 진짜 가치 상승인지 아니면 뭐 일시적인 투기성 과열인지 진단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ADR의 프리미엄이 과하게 발생한 거는 이거 말 그대로 수급이 안 되고 단기 왜곡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아직은 그 상호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 옵션과 레버리지 수급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네. 이 변동성이 큰 거고 분수령은 이제 상호 전환이 열리게 되는 7월 29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9% 상승했다가 어디는 9% 하락하고 그 전전날에는 또 마이너스 9.3% 하락했었거든요. 이런 변동성은 보통 우리가 신규 상장 종목도 변동성 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신규 상장의 이벤트도 있고 옵션과 레버리지가 상장이 되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ADR 옵션과 레버리지 ETF가 상장이 됐는데 ADR 옵션 거래 시에 하루에 이제 뭐 15만 계약이 막 체결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반도체 ETF 중 하나의 그 SMH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배 레버리지랑 인버스 ETF도 10곳 가까이 지금 출시가 됐기 때문에 국내 증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거의 미국에 수출을 했다 싶을 정도로 지금 그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고 바클레이즈가 국내 하이닉스에 대한 커버리지를 포기를 하고 ADR을 커버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변경이 됐고요. 네. 목표가 $330을 주장을 얘기를 하면서 그 전날 27%의 상승의 트리거가 됐는데 이게 상승 트리거 됐지만 27%까지 올라갈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수급의 영향이고 그리고 전일 이제 아까 뭐 데이터 센터 그 건설 지연 이슈라든가 CXT 상장 이슈가 하락 요인이 되지만 그게 급락할 재료는 아니었단 말이죠. 네. 이게 이제 수급에 의한 급락이 나타나서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상호 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이 프리미엄이 바로 해소되기는 어려운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29일 이때가 네. 될 거고 ADR 한 주가 본주 0.1주니까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ADR로 본주로 바꿀 거에 대한 한도가 없는데 본주를 ADR 바꿀 때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만 네, 가능하고 그리고 다만 이제 그 전체 상장 물량은 이제 앞으로 10배까지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한도는 더 늘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해서 많은 이제 투자자들도 그렇고 방송 나오신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업무 보고에서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좀 답답했던 게 아무도 그거에 대한 언급을 안 하고 그리고 질문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기습 질문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서 언급이 나오면서 네. 수정 보완할 것을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지시 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를 이제 어떻게든 보완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상장 폐지라든가 거래 정지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요구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문제는 전체 거의 그 물량 상장 시가총액이 거의 10조 이상이 되는데 이게 단일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거래 정지라든가 그 상장 폐지를 통해서 청산을 해버릴 경우에는 한 종목의 이 14조의 그런 관련된 파생들이 한 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도 급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걸 각오를 해야 돼서 이게 현실적인 거는 예탁금을 상향 조정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배율을 배율을 제한을 한다던가 LP에 대해서 더 촘촘히 관리를 한다던가 그리고 아니면 이제 뭐 접근 자체를 5억 이상의 전문 투자자만 접근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 자체를 좀 더 제한을 하는 형태고 미국의 SEC도 상장 폐지보다도 경고라든가 공시 강화 쪽으로 지금 대체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래 정지라든가 상장 폐지가
하고 싶지만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ETF를 여기에 상장 폐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쏠림의 원인 자체가 이게 쏠림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7, 8개월 전에 네. 올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익의 쏠림이 극심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쏠림이 심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그래서 그 연말까지 삼성전자 SK에서 최대한 담아되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던 건데 좀 단위 종목 레버리 상장은 상상을 못했었어요. 근데 이게 그런 쏠림을 더 가속화시키고 변동폭을 크게 만든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상장 폐지는 어렵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어쨌든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그 논의만 해서는 안 되고 대통령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뭐 F4에서 최대한 빨리 이걸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그 사인을 시장에 빨리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7월 29일에 이제 빗장이 풀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될지가 좀 상당히 중요해지겠네요. 이렇게 좀 SK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을 통해서 재평가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같은 제안을 받고도 다른 선택을 했어요. ADR 상장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는데 뭐 SK하이닉스랑 다른 판단을 내린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 좀 어떤 이유가 가장 중요했는지 궁금하네요. SK 하이닉스와 달리 삼성전자는 ADR 상장으로 인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기 때문입니다. 득보다 실이 커서 그런 건데 그 SK 하이닉스는 ADR 통해서 한 40조 원의 그 투자 재원이라든가 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이제 재평가에 대한 그 맞물리 카드가 있지만은 이제 삼성전자는 현금이 많습니다. 네. 하이닉스보다 그 배 이상의 많고 이게 미국 상장을 통해서 공시라든가 집단 소송 리스크가 이제 큰데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IB들이 이제 일단 상장 제안을 했지만 검토해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추진하지 않기로 이제 아마 될 것 같고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그 삼성전자의 현금성 자산은 147조 정도 되고 하이닉스가 54조 정도 되니까 네. 재무적으로 이거 굳이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충분히 그 투자 R&D 재원이 충분한 상태고 또 이제 그 SE 체계 편입 시에 이게 공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보통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 구조가 B2C가 많잖아요. 스마트폰, 이런 가전, 그렇죠. TV 이런 쪽에서는 이제 그 소비자들과 공시 미흡할 경우에 소비자들과의 집단 소송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배 구조 자체가 LK는 SK와 스퀘어로 거의 단순 구조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 삼성생명 계열사들이 막 했잖아요. 이걸 다 해명을 해야 됩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리스크라서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와 달리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방법은 실적과 주주 환원에 달렸다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지로 찍는 AR보다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소가 그리고 배당, 특별 배당을 더 늘리는 쪽으로 해서 그게 더 주주한테 실제적으로 유리하고 SK 하이닉스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삼성전자도 그 덕을 같이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굳이 ADR 상장할 이유는 없을 거로 보고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결국 하이닉스는 돈이 필요해서 갔는데 삼성전자는 뭐 굳이 리스크를 짊어지면서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뭐 실적과 주주 환원으로 전공법을 좀 택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뭐 결국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재평가 여부도 AI 투자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는지에 달려 있는데 이를 확인할 핵심 지표가 이제 ASML과 TSMC 실적 앞서 말씀 주신 거겠죠. 좀 어떤 부분을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예, 두 기업 같은 경우는 AX 캐펙스에서 가장 이제 그 ASM은 장비니까 이게 장비 주문이랑 그리고 칩을 생산하는 그 핵심 기업들인데 그 ASML의 그 수준은 뭐 2, 3년 뒤에 증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TSMC는 현재 지금 AI의 수요의 강도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어제 이제 그 ASML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도 서프라이즈 나왔고 가이던스도 대폭 상향이 나왔는데 2분기 실적이 매출이 93억 3천만 유로로 해서 컨센보다도 좀 상회를 했고 그리고 이제 매출 총이익도 54%에서 이도 컨센은 상을 했는데 3분기 가이던스도 매출 115억 유로로 해서 컨센을 11%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출과 가이던스 모두 다 좋은 상태고요. 네. TSMC 같은 경우는 매출을 이미 공개를 했는데 오늘 이제 콩콜 가이던스가 있을 것인데 그 오늘 볼 거는 연간 매출 가이던스가 이제 그 추가 상향되는지 현재는 이제 30% 이상인데 추가될지 그리고 설비 투자도 지금 그 520억 달러에서 56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유지라든가 확대가 될 것인지라든가 매출 총이익 가이던스가 65.5에서 67.5%인데 이게 방어되거나 더 상향이 될지 여부, 그리고 이나노 수율과 코어스 패키징에 대한 병목이 해소가 되는지 어느 정도 속도가 되는지도 이 네 가지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ASML의 수주라든가 그 TSMC의 캐펙스가 견조하게 되면은 AI 수주는 여전히 진짜다라는 게 확인되고, 그리고 일단은 TSMC의 그 선장 공정 공급 부족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반도체 이제 수요랑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늘 좀 TSMC의 콩콜 내용을 좀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컨센의 부합 정도면 안 되고 그거보다 좀 상위가 나와야지 세론이 안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반도체 실적이 기업의 투자 방향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제 한국은행의 금통위는 또 국내 유동성과 외국인 수급 방향을 가늠할 이벤트가 될 텐데요. 일단은 뭐 금리 인상이 이미 시장은 유력하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상 이후를 더 주목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던데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금리 인상은 거의 기존 가격에 반영이 됐고 만장일치가 될지 뭐 총재 발언 강도라든가 최종 금리가 어느 정도 갈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명분은 물가라든가 환율도 여전히 올라가고 성장도 나오고 총재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은 이제 물가를 더 잡는 데 초점을 갖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환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이닉스의 ADR 그 조달 자금 때문에 어제 1,484원까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명분이 약해졌지만 이게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40조가 일시적인 자금 유입으로 인해서 환율 하락이라서 이게 계속 연속될지는 좀 미지수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만장일치냐 소수 의견이 있느냐 혹시라도 뭐 50bp 빅스텝이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해봐야 될 거고, 그리고 총재 기자 간담회 강도라든가 그러니까 8월 달도 연속으로 인상할지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최종 금리가 어느 정도 갈지 시장은 연말에 3%까지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 금리 인상의 강도가 어느 정도 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상치를 좀 넘어갔을 경우는 그게 또 시장에 충격될 수 있는데, 다만 금리 인상할 경우에는 미국과의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 유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에 저점에서 선물을 7조 이상 매수를 했다가 어제 줄여서 6조까지 줄어들었지만은 저점에서 산 선물은 차익실을 하면서 지금 주식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어떻든 간에 외국인들이 수급을 좀 들어올 수 있는 현물을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될 수 있어서 장단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뭐 인상 자체는 선반영이 됐다 보니까 하는 총재 기자간담회 톤이 얼마나 좀 매파적일지, 연속 인상 가능성을 시사할지가 시장 채권 금리와 성장주를 흔들 변수가 될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제 우리 시장 개장을 앞두고 꼭 확인해야 할 애프터마켓 시그널 현아영 캐스터와 만나보시죠. 네, 개장 전 꼭 알아야 할 시그널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메모리 반도체가 다시 한번 하락세로 접어드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대형 기술주가 상승하면서 3대 지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8개 기술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개 기술주 다소 혼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마이크론부터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AI 데이터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에 따라서 하락하는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정규장에서 8%대까지 급격하게 떨어지는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샌디스크와 웨스턴 디지털 등 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함께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론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0.14% 추가 하락하면서 903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오늘은 대형 기술주가 강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정규장에서도 애프터마켓에서도 상승폭 그려내고 있는데요. 현재 0.22% 상승하면서 396달러 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새 보안 책임자가 AI 혁신을 위해서 임원진을 교체했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 3M과 함께 협업을 해서 AI 데이터 센터 관련 협력을 하겠다라는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추가 상승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애플에 대해서도 호재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애플 인텔리전스 랩을 사용할 수 있게 허가가 떨어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중국의 업체인 바이두 그리고 알리바바와 함께 협력을 하게 됐습니다. 중국의 새로운 고객층들도 유입할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0.03% 추가 상승하면서 327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알파벳도 정규장에서도 애프터마켓에서도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 알파벳에 대해서는 워렌 버핏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알파벳 투자를 직접 주도했다라고 밝힌 게 긍정적이었습니다. 현재 371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도 살펴보시죠. 네, 한국 ADR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의 급락이 눈에 띄었습니다. 9% 하락하는 움직임 보여줬던 SK 하이닉스인데요. 아무래도 이 데이터 건설 지연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미쳤고 또 창신 메모리가 성공적인 IPO를 하면서 이 경쟁사가 늘어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을 함께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176달러 선의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또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까지 금융 종목들은 일제히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금융 종목들 함께 상승했던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한국전력은 0.69% 하락하면서 11달러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SK텔레콤과 KT는 흐름 엇갈리면서 마감했습니다. KT는 보합권에 마무리했고 SK텔레콤 2%대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음 시그널 살펴보시면 국내 주요 지표들 오늘은 조금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 4% 하락하면서 1,100포인트 선에 마무리했고요. EW의 한국 ETF 간밤에 3%대 하락했고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0.76% 추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메모리 반도체 하락과 함께 하락했습니다. 2%대 하락하면서 12,000포인트 선에 마무리했고요. WTIU라고 표시가 되었어야 하는데 WTIU 현재는 보합권 지나가고 있는데요. 간밤에 상승하면서 80달러 선 윗선으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주요 지표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내일 우리 시장이 제헌절로 휴장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 거래일은 하루 짧아졌습니다. 마켓 시그널도 하루 쉬어갈 텐데요. 주말 사이에는 날씨가 많이 더워질 거라고 하네요. 무더위 속에서 건강 잘 챙기시고 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더 알찬 시장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